안녕하세요. 합격스킬입니다. 오늘은 인지양식 중에서도 장독립성과 장의존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념은 허먼 위트킨이라는 학자에 의해 정의되고 공표된 개념인데요. 위트킨은 구름 속에서 비행기가 거꾸로 날고 있는데도 그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조종사의 흥미를 느껴 이 개념을 연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위트킨은 이러한 사실에 기반하여 사람들이 배경에서 요소를 분리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연구 끝에 장독립, 장의존, 인지양식 이론을 확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장독립성과 장의존성에 대한 기본 전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트킨은 인지 과정에서 보이는 정보나 자극에 대한 심리적 분화에 따라서 인지양식을 장독립형과 장의존형으로 구분을 했는데요. 심리적 분화란 어떤 대상을 지각할 때 전체적인 장의 영향을 얼마나 받느냐를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심리적 분화란 어떤 대상을 요소로 잘게 나누어 분화해서 받아들일 수 있느냐를 의미하는 건데요. 장독립형은 심리적 분화가 잘 되기 때문에 대상을 지각할 때 장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고 요소로 나누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인지양식입니다. 반대로 장의존형은 심리적 분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대상을 지각할 때 장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럼 암기해 볼까요? 정보, 심리적 분화, 장의 영향, 그리고 인지양식. 이 네 가지만 잘 외우고 있으면 장독립성과 장의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인출해 볼까요? 정보, 심리적 분화, 장의 영향, 인지양식. 이 네 가지 키워드만 있으면 장독립성과 장의존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장독립성은 정보를 지각할 때 또는 받아들일 때 심리적 분화가 잘 된다고 했었죠. 분석이 잘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의 영향을 덜 받는 인지양식이다 라고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장의존성은 정보를 지각할 때 여기까지는 똑같죠. 심리적 분화가 이번에는 잘 안 된다. 그래서 장의 영향을 많이 받는 인지양식이다 라고 정리하면 되겠죠. 사실 이 키워드도 정말 외워야 될 건 심리적 분화 정도만 외우면 돼요. 왜냐하면 장의 영향에서 장은 장독립성이나 장의존성에서 들어가는 말이고요. 또 인지양식은 장독립성과 장의존성을 포괄하는 하나의 키워드이기 때문에 우리는 심리적 분화만 잘 외우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장독립성과 장의존성의 특징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적인 측면부터 보겠습니다. 장독립성의 경우 인지 측면에서는 분석적, 논리적, 추상적 지각을 주로 보입니다. 장의 영향, 배경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과제 내부에 있는 요소들을 분석하고 그 요소들을 논리적으로 엮어서 추상적인 개념을 지각하는 것이죠. 반대로 장의존성은 대상을 배경과 분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리고 그 있는 그대로를 직관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두 번째, 구조 측면에서도 보면 장독립성의 경우 분석적, 논리적인 지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떠한 과제를 줬을 때 그 과제의 구조를 스스로 창출하거나 재바꿈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장의존적인 친구들은 전체적, 직관적으로 지각을 하기 때문에 텍스트를 주더라도 그 텍스트에 설계된 구조를 그대로 수용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다음으로 선호 대상을 보면 장독립성의 경우 분석적, 논리적 추론으로 추상적인 개념을 습득하기가 좋기 때문에 개념이나 원리를 지향하고요. 장의존적인 친구들의 경우 상황을 둘러싸고 있는 배경까지 함께 받아들이기 때문에 사실이나 경험을 지향합니다. 암기해 볼까요? 암기를 할 때는 공통적인 키워드를 추출해 보면 좋은데요. 먼저 지각적인 측면에서, 그 다음에 구조 측면에서, 마지막으로 지향, 선호하는 대상 측면에서 공통 키워드를 추려보고 이것을 가지고 인출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인출해 볼까요? 지각 측면에서 장독립성의 경우 분석적, 논리적, 추상적 지각을 한다고 했었죠. 장의존적인 경우에는 대상을 배경과 함께 전체적으로 그리고 직관적으로 지각한다고 했었습니다. 구조 측면에서는 장독립성의 경우 분석적, 논리적으로 텍스트를 쪼개고 붙일 수 있기 때문에 구조를 스스로 창출할 수 있다고 했었죠. 반대로 장의존적인 경우에는 기존 구조를 수용하는 것을 선호한다 라고 했었습니다. 선호 대상 측면에서는 장독립성의 경우 개념이나 원리를 선호하고요. 장의존적인 친구들은 사실이나 경험을 지향한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인지 측면에 의해서 이번엔 동기 측면에서 또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기 측면에서는 제가 5가지로 한번 나눠봤는데요.
보상에서는 장독립성의 경우 내적 보상, 점수나 경쟁과 같은 내적 보상을 선호하고요. 장의존적인 친구들은 외적 보상, 칭찬이나 스티커, 즉 사회적인 정보가 담긴 그런 외적인 보상을 선호합니다. 구조 측면에서는 장독립성의 경우 학생에게 텍스트나 자료의 구조를 변형할 자유를 제공했을 때 동기가 올라가고요. 반대로 장의존적인 경우는 구조화된 자료를 제공했을 때 동기가 올라갑니다. 목표 강화 측면에서는요. 장독립성의 경우 목표나 강화를 스스로 설정했을 때 동기가 올라가지만 장의존적인 친구들은 목표나 강화를 외부에서 설정해줬을 때 동기가 올라갑니다. 과제 측면에서는 장독립성의 경우 과제의 유용성을 직접 느끼게 해줬을 때 동기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 시간에 등비수열을 가르칠 때 이 등비수열을 알고 있으면은 너네가 사회에 나가서 저축을 할 때 복리의 마법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과제의 유용성을 알려주는 거죠. 반대로 장의존성은 타인을 통해 과제의 가치를 보여줬을 때 동기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명한 연예인이나 유튜버 BJ가 어떤 제품을 선전했을 때 동기가 올라가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죠. 마지막으로 단서 측면에서는 장독립성의 경우 과제 내부에 있는 단서를 활용했을 때 학습 동기가 올라가고요. 장의존적인 친구들은 과제 이외에 부가적인 사회적 정보를 제공했을 때 동기가 올라갑니다. 그럼 인출해 볼까요? 보상 측면에서는 장독립성의 경우 내적인 보상 그리고 장의존성은 외적인 보상을 선호한다. 그리고 구조 측면에서는 장독립성의 경우 구조를 스스로 창출할 수 있다고 했었죠. 창출하고 재디자인할 자유를 줬을 때 동기가 올라가고 장의존성은 구조를 만들기 힘드니까 구조화된 자료를 제공했을 때 동기가 올라간다고 했었습니다. 목표 및 강화 측면에서는 장독립성은 목표나 강화를 스스로 설정하게 해줬을 때 동기가 올라간다고 했었고요. 장의존성은 목표나 강화를 외부에서 부과해줬을 때 동기가 올라간다고 했었죠. 과제 측면에서는 장독립성은 과제의 유용성을 직접 느끼게 해줬을 때 동기가 올라가고 장의존성은 타인을 통해서 과제의 가치를 보여줬을 때 동기가 올라간다고 했었죠. 마지막으로 단서 측면에서는 장독립성은 과제 내부의 단서를, 장의존성은 과제 이외의 사회적 정보를 제공했을 때 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보상부터 단서까지 5가지 되는 항목을 외우는 것조차 사실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시 재배열을 해봤거든요. 우선 수업에 들어갔을 때 학생에게 목표를 설정을 해주거나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겠죠.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 보상은 무엇을 줄 것이다 라고 좀 꼬셔야겠죠. 그리고 나서 과제를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제를 제시함과 동시에 구조를 변형할 수 있는 자유를 주던지 아니면 구조화된 자료를 주던지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겠죠. 그리고 그 과제를 풀기 위한 단서를 생각한다면 목표부터 단서까지가 조금은 더 매끄럽게 연결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장독립성과 장의존성의 교수 방법 측면에서 차이도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6가지로 비교해봤는데요. 장독립성의 경우 강의법을 선호하고 비선형적인 하이퍼미디어 학습에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친구들은 구조를 스스로 창출할 수 있고 재구조화할 수 있기 때문에 비선형적으로 산발적으로 놓여있는 정보들을 스스로 재결합이 가능하다는 거죠. 반면에 장의존적인 친구들은 사회적 정보를 좋아하고 얘기 나누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토의법이 적절합니다. 그리고 정보가 중구난방으로 흩어져 있지 않고 위계가 있고 계열이 있는 선형적인 컴퓨터 학습에 적절합니다. 수업을 전개하는 측면에서도 비교해보자면요. 장독립성의 경우 구체적인 사항을 강조하는 수업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이 학생들은 사실 스스로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학생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을 다 설명해 주기보다는 필요한 부분만, 중요한 내용만 콕콕 집어서 설명을 해주는 수업을 좋아하고요. 장의존성의 경우는 수업 목표와 내용을 체계적으로 설명해 주는 수업을 선호합니다. 발문 측면에서 살펴보면요. 장독립성은 주제를 소개하기 위해서 발문을 주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반면에 장의존적인 친구들한테는 교수 상황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게 적절합니다.
다음으로 피드백 측면을 보자면 장 독립성의 경우 정확한 피드백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정확한 피드백이라는 건 긍정적인 그리고 부정적인 피드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인데요. 반면에 장의존적인 친구들은 부정적 피드백과 평가는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친구들은 사회적인 정보에 민감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소극적이 될 수도 있거든요. 문제 해결 측면에서는 장 독립성의 경우 외부 지도가 없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업을 선호하는 반면 장 의존적인 친구들은 문제 해결 방식을 분명히 가르칠 수 있는 수업을 선호합니다. 교육과정 측면에서는 장 독립성의 경우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 장 의존성은 인간 중심 교육과정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암기해 볼까요? 교수법, 전개, 발문, 피드백, 문제 해결, 교육과정, 이 6가지 키워드를 잘 기억해 놓고 이 키워드로 서로 간의 특징을 인출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인출해 볼까요? 교수법 측면에서 장 독립성은 강의법을, 장 의존성은 토익법을 추천했었죠. 그리고 장 독립성의 경우 정보를 스스로 조직할 수 있기 때문에 하이퍼미디어 학습에, 그리고 장 의존성의 경우 선형적인 컴퓨터 학습에 적절하다고 했었습니다. 전개 측면에서는 장 독립성의 경우 구체적 사항을 강조하는 수업을, 장 의존성은 수업 목표라든지 내용을 체계적으로 설명해주는 수업을 선호한다고 했었습니다. 발문 측면에서는 장 독립성의 경우는 개념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리고 장 의존성은 수업 상황을 체크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발문을 한다고 했었고요. 피드백 측면에서는 장 독립성은 정확한 피드백, 여기에는 부정적 피드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 의존적인 경우에는 부정적 피드백과 평가는 지양하는 것이 좋다라고 했었죠. 문제 해결 측면에서는 장 독립성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업을 선호한다고 했었고요. 장 의존성은 문제 해결 방식을 잘 알려주는,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수업을 선호한다고 했었죠. 마지막으로 교육과정은 학문 중심 대 인간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 6가지도 그냥 외우려고 하면 사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좀 바꿔봤습니다. 저는 이런 순서로 다시 한번 엮어봤는데요. 우선 수업을 하기 전에 내가 어떤 교육과정관에 의해서 가르칠 것인지 생각해 봐야겠죠. 그리고 교수법을 선정해야겠고요. 다음으로 학생들이 수업 목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문제 해결 방식을 선정해야겠고, 수업을 하면서 전개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겠죠. 그리고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발문도 해봐야겠고요.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상황을 피드백도 해줘야겠죠. 이런 순서로 논리적으로 엮으면 조금은 더 인출이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 독립성과 장 의존성의 특징, 인지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동기 측면에서, 마지막으로 교수 방법 측면에서도 살펴봤었습니다. 잠깐 영상을 멈춰놓고 떠올려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이상으로 장 독립성 및 장 의존성 인지 양식을 서로 비교해보며 이해, 암기, 인출해보는 시간을 가졌었고요.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나 이해나 암기가 잘 안되는 교육학 개념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적어주시면 제가 나중에 영상으로 만들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